지난번 제가 했던 강의가 차이와 반복에 대한 강의였다면 이번에는 의미의 논리에 대한 강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의미의 논리에서도 그 뒷부분에 이제 동적 발생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저는 그다지 이렇게 예전에도 그다지 이렇게 땡기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그냥 뭐 그냥 저기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그리고 여기에 안 써도 되는 부분이어가지고서 오히려 이 책에서는 이 책이 쭉 가면서 그 일리성이 이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부분을 주로 이렇게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읽었는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 했던 강의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미의 논리는 뒤에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차이와 반복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다르다는 걸 보통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도 안 보이는 거지요. 좀 안 된 얘기긴 하지만, 이 둘레즈 워낙에 이렇게 감춰놓으면서 팍팍 안으로 접어넣으면서 책을 써가지고 접혀 들어간 것들이 잘 보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의미 논리하고 차이 반복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 사실 이 둘레즈 사유를 이렇게 사유의 전체를 이렇게 상을 형성하는 제일 중요한 두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은 차야 반복은 지난번에도 주로 봤지만, 가령 이렇게 차야 반복의 후반부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개체의 발생들을 다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로 이렇게 신체적인 차원, 이렇게 미분적인 것을 다루지만, 거기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생명체와 생명체가 이렇게 미분적인 것에서 분화되는 과정, 뭐 이런 걸 주로 이렇게 봤잖아요. 주로 신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데, 의미는 그게 아니고 언표적인 거, 말과 결부되어 있는 거, 그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주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포커스가 그 두 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기의 둘레즈는 이제 뭐 그걸 기계적인 것과 언표적인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의미의 논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체적인 것과 그 신체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것. 그래서 신체적인 것을 차야 반복이 주로 신체적인 걸 다룬다면, 의미의 논리는 주로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것을 다루는 겁니다. 신체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것. 그 점에서 이제 두 권은 다르면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는 이렇게 이 사람이 전체 그 사고 틀을, 사유의 틀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중심적인 두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야 반복을 읽던 감으로 의미의 논리를 읽으면은 이상합니다. 자꾸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봤듯이 이제 차야 반복이라는 책은 그 이념이라고 부르는 거, 혹은 이제 미분적인 관계, 이런 것에서부터 즉 잠재적인 것에서부터 현행화되는 길을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화 내지 개체화라고 부르는 그 현행화의 길을 따라갔죠. 따라갔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세요, 이런 거. 지난번 얘기를 약간 더 보충을 하면은 이렇게 사실은 뒷부분에 가면은 현행화를 두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미분적인 것들이 그냥 쭉 펼쳐져서 그 질화되고 연장화되는 그런 경로가 분화라고 부르는 현행화라면은, 그걸 환원되지 않는 개체화를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강도적 개체화라고 하는 것도 현행화인데 분화도 현행화예요. 그래서 현행화를 두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체적 강도적인 개체화로서 개체적 현행화라고 하는 게, 개체화 과정이 분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분화된 것들이 쭉 논리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이라고도 할 만한 이런 과정을 초과한다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개체화하는 차이로서의 강도라고 하는 게 이념이라는 것들을 초과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인 그런 존재적인 지위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논리 책의 진행이 그래서 쭉 이 분화해서 개체화로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5장, 6장이 그렇잖아요. 4장, 5장이었나요? 어쨌든. 근데 의미의 논리를 읽으면은 계속 반대로 가요. 물론 앞에부터 이렇게 그 역설, 무의미 뭐 이런 얘기가 앞에부터 나오기는 하는데 반대로 가요, 반대로. 현행화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현행화라고 하는 걸 이펙튜에이션이라고, 에펙트라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효과화라고 얘기를 번역을 했던데 유효화, 효과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어떤 이념적인 것들이 이펙츄에이션을 갖는 이런 방향이 있는데 이게 현행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이거보다 반대 방향을 계속 강조를 해요. 잠재화의 길을 가요. 잠재화. 그래서 계속 이 차유반복 얘기를 하자 그러면 차유반복은 미규정적인 것들이 규정 가능성이 어떻게 완결된 규정으로 가는가 이런 이 궤적을 따라간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책은 완결된 규정을 계속 미규정성을 향해서 규정 가능성을 갖는 미규정성을 향해서 밀고 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그래서 조금 처음엔 당황했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이런 생각 없이 봤기 때문에. 근데 차야반복을 이렇게 지난번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반대로 가고 있네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별로 이런 거 지적한 사람은 제가 알기엔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반대로 갈까 이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개체화를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개체적인 것들, 개체라든지 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 전개체적인 것으로 갈 뿐만 아니라 특이점에서 우발점으로 가요. 이 우발점이란 말도 그래서 굉장히 오해되기 쉬운데 이정우 씨도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렇게 역주를 달거나 책을 쓰거나 했던데 그래서 이 책에 달린 역주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참조를 안 하시는 게 이렇게 오히려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발점이라는 말들을 통상은 그러니까 이정우 씨도 그렇고 대부분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잠재적인 건데 이런 게 현행화되는데 그렇게 현행화될 때 발생하는 그때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우발점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반대요, 정반대. 차여 반복의 용어를 빌어서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는 물음과 문제를 구별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념적인 것, 특이성 이런 것들이 전부 프로블러매틱한 것, 문제적인 것,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 프로블렘이라고 하는 거랑 관계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건 객관적인 거라고. 그런데 이런 프로블렘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던져지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게 답안인 물음이었다 그랬잖아요. 퀘스티옹, 네? 이 물음. 그래서 이 차이반복에서는 이 물음이 그때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른 문제로서 객관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이게 다르게 안 던져지고 계속 하나로 던져지면은 빈곤하고 빈약한 답만 계속 반복하게 된다고. 하이데거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특이점이 문제와 결부했다면 우발점이라고 부르는 것, 뽀행 알레아뚜아라고 하는 거는 물음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물음과 문제라는 개념을 안다 그러면 이게 더 다운 펼쳐서 상위의 개념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행화되는 데 있는 게 우발점이 아니고 물음들이라고 하는 그 반대 방향에 있는 게 우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이온이라고 하는 미리 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서 반복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이온이라고 부르는 게 들려주는 이 책에서 이제 크로노스와 아이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시간을 구별을 해요. 크로노스는 신체적인 것들이 현재성을 그 둘 계속 있는 그런 시간, 물리적인 것의 시간이고 신체적 혼합의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신체적 변성의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표면에서 발생하는 표면 효과와 관련된 시간, 사건의 시간은 아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아이온의 시간이라는 거는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온이 우발점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화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사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건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마치 이렇게 이렇게 어떤 사건들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 이렇게 들어와 꽂히는 시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거랑도 이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차야 반복의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차야 반복에 보면은 그다음에 첫 번째 할 때 이제 다루어진 거기는 한데 들레즈가 이제 그렇게 그 반복 얘기를 하는 장에서 그 시간의 세 가지 종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 종합, 그 다음에 기억에 의한 종합, 그 다음에 이제 텅 빈 시간, 지워버리는 시간에 대한 종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세 번째 거를 이제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이 반복인데 이렇게 차이 없는 반복이나 이렇게 차이를 만드는 반복인데 이 반복마저도 확 지워버리는 그런 시간, 기억이나 습관을 지워버리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게 텅 빈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텅 빈 형식으로서의 시간, 이게 아이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차야 반복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종합하고 아이온의 시간이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온의 시간도 굉장히 이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걸 염두에 두서 보시면은 차야 반복하고 그 의미의 논리라는 책이 굉장히 상관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쭉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서로 짝을 이루면서 묘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 왜 들레즈는 그렇게 썼을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차이 철학의 논리를 그냥 의미에다 적용시키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적용이라는 걸 싫어하기는 하죠. 그건 차이 철학을 하는 방법은 아니니까 동형적 구조를 부여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떤 체계를 들레즈는 체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체계 없는 그런 사고, 포스트 모던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체계 없다라고 하는 건 횡설수설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들레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동사나 형용사까지도 계속 다르게 해서 서로 짝지어서 쓰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정연하게 만들어진 이렇게 이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단어 하나까지도 다 다르게 세분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다르게 썼던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 차이 철학을 이렇게 과시하려는 이런 문제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차이와 반복에서의 들레즈가 했던 그 물음과 문제에 관한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즉 의미의 논리라는 책도, 차이의 논리도 그런데 차이 반복도 그런데 의미의 논리라는 책도 사실 거기서는 계속 자신의 명제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물음 속에서 어떤 문제적 장을 형성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문제적 장 속에서 어떤 물음을 던지려고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를 사실은 같은 물음, 사실은 둘 다 차이의 철학에 관한 물음이기 때문에 같은 물음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물음이 던져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적 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펼쳐진 건데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방식으로 문제화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책의 관계가.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차라리 이렇게 의미의 논리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가 그 책에 다가가는 게 이렇게 그 책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그 그림을 쭉 그렸습니다만, 이 소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뭔 소린가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를 제식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벽암록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물음 속에 답이 있고 답 속에 물음이 있다. 그래서 답을 던질 때 물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물음이 있는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답을 내려고 하고 있는가를 그 물음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는 책입니다. 사실은 이런 책이 이제 이렇게 하이데거에 영향을 줬고, 그게 이제 들레즈한테 이제 다시 다른 식으로 이제 영향을 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들레즈 말대로 답에서 물음을 보고 물음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보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와 반복이 집약된 물음이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차이란 무엇인가? 무식하게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정확하게 요약하면 동일성보다 1차적인 동일성의 힘에 우선하는 차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다시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본 것처럼 차이와 반복의 그 차이의 이념적 종합에서 이 물음은 차이 철학을 구성하는 물음으로 좀 더 구체화된 바 있지요. 그래서 동일성을 형성하는 구조라든지 보편성 이런 것마저 차이를 통해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 구조에서 벗어나는 힘, 차이의 힘 또한 동시에 어떻게 개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물음이 이제 그 장에서 던졌다라고 이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이 차이 철학의 이념을 어떻게 개념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로 이제 던져졌다라고 이렇게 고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 초험적인 것이라는 개념, 트랜센덴탈하다라고 하는 트랜센덴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이제 트랜센덴탈 엠피리시즘, 초험적 경험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절단면 원 할 때 이제 제가 그 감흥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앞에 제가 그런 그 감흥 혹은 예술, 들레즈의 이걸 얘기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초험적인 것, 초험적 경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초험적 경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렇게 차야 반복의 3장이죠. 사유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사유 불가능한 것과의 대면. 그래서 사유 불가능한 것을 사유해야 하는 사태. 혹은 지각은 됐는데 지각만 될 수 있는 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 지각은 됐는데 이게 뭐야? 하게 만드는 것과의 대면. 이런 것이 초험적 경험이에요. 왜 초험적 경험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다 초과해버린 거예요. 넘어버린 거.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 거. 이거 뭐야? 난 됐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뭐지? 이렇게 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들레즈가 얘기하는 이 초험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서 초험적은 넘어섬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넘어섰는가?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경험들,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사유, 지각,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게 통하지 않는 어떤 지대,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바깥의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차이 철학과 관련해서 보면은 또 하나의 굉장히 근본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이 철학이라는 게 차이에다가 존재론적인 지위, 그게 제일 1차적이야. 이런 걸 부여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게 좀 너무 지적 허영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뭐 그렇게 설명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실제로 들레즈는 이제 그런 것들 아름다운 영혼의 철학, 아름다운 영혼에게 철학을 맡겨버리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게 니체가 썼던 말을 이렇게 따온 건데요.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경멸합니다. 그래서 차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나 동일성마저 차이에서 해명하고 개체화한 차이를 존재론적 차이로 정의하는 이런 이론적인 문제의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존재론적 시도를 하게 한 것 자체가 왜 그런 걸 하려고 하게 됐는가? 그거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동일자의 힘,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사유하고 지각하고 경험하고 살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1차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런 철학은 굉장히 현학적인 철학, 이론적인 하나의 이론을 다른 이론으로 대체하는 이론적인 이렇게 놀이에 지나지 않는 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동일점에서 벗어난 차이의 힘을 실질적으로 가동시키려는 그런 실천 철학, 뭐 그런 점에서 윤리학적인 문제 설정 혹은 정치 철학적인 문제 설정이 이미 거기에 앞서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초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잘 집약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유라든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존에 해온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유의 이미지, 내가 갖고 있는 사유의 이미지, 감각, 그 안에서 세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게 동일성의 힘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초험적 경험이 왜 중요한가? 내가 나 스스로 구성해 놓은 그 동일성과 대면하면서 그 동일성과 대면하는 사태, 그것들이 깨지는 사태가 바로 초험적 경험이거든요. 사유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생각이 더 이상 안 되는 거. 보기는 했는데 뭔지 난감한 거. 이런 사태를 돌파하려면은 나의 지각 방식을 바꾸고 나의 사유 방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럼으로써 내가 갇혀 있는 것들을 바꿔주는 이런 종류의 사태, 이런 게 초험적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기존의 나를 넘어서는 그 넘어서는 지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현재를 넘어서는 자가 위버멘시, 초인이라고 이제 니체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 초험적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유, 사실 우린 그런 걸 만나는데 아유 됐어, 골치 아파 됐어 이러고 피해버리거든. 이러면 이제 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고 동일성의 철학에 갇혀서 사는 건데, 씨발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뭐냐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면서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각을 바꿀 때 넘어섬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넘어섬, 이 초인적인 넘어섬, 위버빈덴, 이게 바로 초험성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들레즈한테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차이의 철학의 가장 실천적인 면을 응축한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차야원복이라는 책은 저도 오랫동안 이 책은 도대체 왜 이런 스타일로 구성이 됐을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왜냐하면은 그 순서가 앞에 반복과 차이라는 서론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이, 그 다음에 이 대조적 반복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 이미지가 나오면 사회 이미지가, 그리고 이제 그 이념, 그 다음에 개체화, 비대칭적 종합인데 그 개체화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와 반복 이렇게 끝나는데, 일단 3장인 사유의 이미지는 문체도 다르고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거 따로 썼다가 아까워서 여기다 넣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 왜냐하면 그 앞에 뒤에 1장, 2장하고 4장, 5장은 문체적인 일관성이 강해요. 3장은 문체가 확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읽기도 쉬워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딱 그렇게 이 이념이라는 게 반복과 주로 결부가 되어 있고 개체화가 그것마저 초과하는 차이와 결부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 3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차이, 반복, 이 사유 이미지, 반복, 차이 이렇게 되고 제목도 서론하고 결론이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대칭성을 이렇게 갖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유의 이미지 핵심, 사유의 지마 그런 점에서 축이란 뜻이거든요. 그 책에 가장 이질적인데 그게 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축을 한마디로 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요약하면 사유의 이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것들은 사유의 이미지를 계속 그 안에 동일성을 만들어내는 양식과 통념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핵심적인 건 그것들을 깨나가는 경험으로서 이 초험적 경험론, 초험적 경험이란 말 하나가 그 전체를 꿰뚫고 있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축으로 해서 차이의 철학이 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의 철학을 펼치는 그 실천적인 문제의식이 사유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의 이미지를 이미지 없는 사유로 밀고 나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그 초험적 경험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이 초험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철학가 분들은 이제 뭐 칸트 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초월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백정현 선생 번역한 책을 보면 자기도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때 이 초험적이라는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 같다가 줄을 다 역줄 달아놓고 그랬어. 도저히 초월적이라는 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상적으로 들레즈 번역하시면서 이렇게 김상환 선생도 이렇게 차연목에서 초월론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트랜센덴트가 초월적인데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초월론적이라고 했는데, 초월론적 경험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했던 그런 문제의식이 하나도 안 드러나죠. 무슨 이론적 경험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게다가 이거는 그 칸트랑 대결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따가 다시 또 나올 텐데, 칸트가 얘기하는 초험, 트랜센덴탈, 거기서 따라서 칸트가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칸트한테서 초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 가능 조건,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 같은 거예요. 시간 공간이라는 형식이 없으면은 감각적 경험이 불가능하잖아요. 경험 가능 조건. 그래서 칸트한테는 선험성하고 이 초험성이 다르지가 않아요. 칸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험적인 건 대체로 선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아까 했던 들레즈한테서는 선험적인 것들하고 반대되는 개념 아니에요? 틀 지어져 있는 것들, 나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동일성의 틀들을 깨고 나가는 그 바깥에 심지어 무화되면하는 상황으로 밀고 나가더라도 깨고 나가는 거. 이게 초험적 경험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소바냐르그라고 하는 이렇게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둘레즈 연구자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이 트랜센덴탈 엠피리시즘이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 책을 썼다라고 하면서 트랜센덴탈 엠피리시즘이라고 하는 제목을 책을 썼어요. 번역도 돼 있는데 초월론적 경험론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거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해요. 칸트의 의견은 트랜센덴탈하고 거의 항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그 책에서는 사유의 이미지에 관한 사유의 이미지를 다루면서 들레즈는 명시적으로 이미지 없는 사유로 갈 걸 요구를 하거든요. 사유방 명시적인 거예요. 제가 인용도 해놨어요. 몇 페이지인지. 근데 이 사람은 사유의 이미지는 나쁜 게 아니고 사유의 이미지를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니체와 철학이라는 니체에 대한 책이 있잖아요. 61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라는 장이 있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칸트나 들레즈나 초험적인 게 같다라고 보는데 거기서 사유의 이미지라는데 그럼 이미지 없는 사유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로 대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 게다가 니체의 철학에서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미지 없는 사유는 뭔가 해명이 안 되죠. 사실은 들레즈가 거기서 이 사람도 큰 틀은 안 바뀌지만 가면서 계속 자기 개념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가요. 버리면서 가요. 그래서 니체아 철학이나 프루스트 그런 데 보면은 사유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쓰면서도 이미지 없는 사유라는 개념이 안 나타나는데 차여 반복이 들어서 비로소 이미지 없는 사유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이게 초험적 경험이라고 하는 말하고 딱 결부돼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에요. 사유의 이미지라는 책의 핵심적인 결론은 뭔가 이미지 없는 사유다. 그 책의 결론은 뭔가 초험적 경험이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핵심적인 말이 그 사람은 이해가 될 리가 없는 거지. 칸트랑 같은 거라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트랜센덴탈이라는 말을 이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걸 선험적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의미의 논리의 번역본에 보면은 이게 르샹 트랑상당따를 선험적 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칸트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초험적이나 선험적이나 그게 그거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 차야 반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개체화 과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다룬다 그랬잖아요. 미분화에서 분화로 가는 거. 이것은 일종의 선험적 현행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구체적인 경험 이전, 경험적인 발생 이전에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그게 기관이 나오잖아요. 이건 선험적 발생 내지는 선험적 현행화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개체화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거냐면 그때그때 강도적 조건에 따라서 이게 교란되면서 간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초험적 경험화, 초험적 개체화라고 부를 수 있고 초험적 현행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극화를 다루는 것도 똑같아요. 극화라는 개념은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똑같이 현행화랑 똑같은데 현행화를 표현하는 말이 극화예요. 그 말은 이 미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 일종의 희곡 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햄릿 극본을 읽으면 대강 머릿속에서 스토리가 다 상연이 되잖아. 이런 거. 이것도 극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극화라고 하는 것은 들레즈 말로 하면은 배우도 필요 없는 거잖아. 배우보다는 그래서 배역이 우선하고
배역보다는 공간이라는 건 위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념이 우세하는 연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실질적인 연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험적 연극이에요, 일종의. 공연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드라마에 그게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선험적 연극이에요. 제 식으로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근데 거기다 들레즈가 잔혹 크루알리테, 응? 잔혹성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 아르토의 잔혹극을 얘기하는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잔혹극에서 핵심적인 게 인텐시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서도 나오는데 아르토는 심지어 언어의 의미마저 초과하는 소리를 아주 크게 했을 때, 아주 크게 해버렸을 때 말소리는 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면서 소리만 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강도를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잔혹이라고 하는 말은 강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강도에 그래서 배우가 연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설정되는 것들을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돼서 거기 그 배역에서 그 할당되어 있는 역할을 자기 신체로 바꾸면서 신체적 강도로 그것들을 구현하는 건데, 배우가 연기가 뛰어나면은 배역이나 심지어 희곡은 잊혀져도 배우는 기억나는 경우가 있잖아. 연기는 기억나는 경우가 있잖아. 이런 게 탁월한 배우잖아. 이게 이제 배역을 초과하는 배우. 이런 거예요. 이게 잔혹이라는 말을 표시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때도 이것은 넘어섬이 발생하잖아요. 배역을 넘어서고 주어진 미분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개체적인 넘어섬. 이것도 초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험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불가능한 것과 대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쓸 때에는 주어진 선험적인 경로들이나 딱 이렇게 구조라고 부르는 것들을 초과하는 어떤 그 이탈의 선, 이런 걸 그리는 것들을 초험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험적 장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초험적 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선험적인 구조라고 부르는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이탈의 선들을 이 사람은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긴 있어. 그래서 그 차야반복에서 이념적 장에서 두 가지 상충되는 질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보편적이고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반복의 조건들을 차이를 통해서 규명하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넘어버리는 차이의 힘을 가동시키는 거. 상반되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초험적 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준안정적인, 들레즈가 그래서 거기서 준안정, 메타스타블이라는 말을 써요. 안정적인 것과 또 불안정적인 것도 아닌 준안정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기만 하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데, 준안정적이기 때문에 약간 진동을 더해주면 엄한 대로 확 흘러가 버리거나 문턱 에너지가 확 달라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 선험적 장이라고, 이 선험적 조건 혹은 이제 그 구조적 조건이라는 것들을 넘어서는 사건들이 출현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초험적 사건이에요. 이게 초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차여한복에서는 초험적 개체화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테마였다면, 의미의 논리에서는 핵심적인 테마는 초험적 사건화예요. 의미의 논리에서 사건이라는 개념은 반복과 결부되어 있고 특이성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념적 사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런 그 사건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반복 가능성을 갖는 어떤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초험적 사건화의 초험적 장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사건이 그 장의 구조라고 부르거나 현행화를 그렇게 이런 거 현실화되어 있는 것조차도 뛰어넘어 버리는 이런 종류의 사건, 이런 종류의 사건화, 이것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게 의미의 논리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초험적 사건화. 이런 문제의식은 계속 들레즈한테는 일관돼요. 이런 차이에 관한 물음을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건 계속 일관되는데, 아까 초험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그 조건, 구조화된 것들을 넘어서는 이탈의 선을 그리는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제정했을 때, 이거는 안티오디푸스에서 탈주선이라고 부르는 개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탈주예요. 감각의 논리를 보시면은, 감각의 논리에서는 거기서 감각이라고 부르는 거는 센세이션이에요. 쌍사시용이에요. 불어로 쌍사시용인데 영어로 센세이션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눈으로 듣는 거, 귀로 보는 거, 냄새로 보는 거, 이런 거거든요. 즉
감각적인 고정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 즉 시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시각적 경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 이렇게 감각기관을 이행으로 특징 지어지거든요. 기관화된 것들을 이행하는 그런 종류의 경험들이 센세이션, 쌍사시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초험적 경험, 딱 그거에 그렇게 이런 것과 결부해서 문제화된 거잖아요. 초험적 경험이. 감각과 결부해서, 감각기관과 결부해서 초험적 경험, 이 초험적 경험에 대한 이 차의 철학의 물음이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문제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들려지는 사실 일관된 철학적 물음을 계속 다른 문제적 장소에서 다른 문제로 이렇게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보면 의미의 논리가 오히려 이제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차이와 반복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거슬러 가는데 왜 그랬을까 대체? 그 질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의미 혹은 의미와 결부해서 다뤄지는 언표, 기호 이런 거하고 신체적인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유심히 생각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음이 다른 문제적인 장으로 이렇게 다른 문제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차이와 반복에서처럼 차이와 반복에서는 이제 종적인 종별성이라는 건 이제 그 스페시피시티를 번역한 말인데 종적인 특징, 이런 종의 고유한 특징 이런 건데 종적 동일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러이러한 이렇게 유전자들이 쭉 펼쳐지면은 분화되면은 어떤 종에 이르고 유기체에 이른다. 그래서 종이라는 종과 유기체라는 이 질화되는 거 이게 분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종적 동일성 안에 개체들이 들어가 버리는 과정이에요. 이 분화 과정에는 그래서 종적 동일성, 이 귀착점이 있기 때문에 개체화하고 분화를 혼동해 버리면은 차의 철학 전체를 망친다라고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일본 친구 하나 쓴 글을 보니까 전혀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개체화를 전부 이렇게 종적인 분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쓰고 있더라고. 그것도 사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차이를 그러니까 분화와 개체화의 차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현행화를 얘기하면서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분화도 현행화고 개체화도 현행화라고 해서 분화와 개체화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차의 철학이 불가능한 이유를 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몸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령 그 생물학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 차의 반복에서는 이렇게 다윈도 얘기를 다윈이야말로 그 개체화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사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같은 종이라도 환경이 달라지면은 부리가 달라지고 날개가 달라지고 전혀 다른 그런 개체화의 결을 간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종으로 묶을 수 없는 그 차이들이 쫙 분화되게 만드는 게 개체적 차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다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런 신체, 통상적인 분화의 경로에서 벗어난 개체적 신체를 하나 갖고 있는 게 하나만이라도 발견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개체화 경로가 있을 수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그 도롱뇽 가지고 했던 실험 발생학자들이 20년대 했던 그 실험 그래서 전에 이렇게 우리 김영 선생이 얘기했지만 원구 배순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다른 거에 이식했을 때 머리가 둘인 도롱뇽이 나온 거 머리를 이식한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다른 걸 갖다 다른 부분을 떼서 붙인 건데 머리도 아닌 다른 부분을 분화되기 전까지 붙인 건데 머리가 둘인 이상한 괴물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한 번만 있어도 하면서 분화의 과정 전체를 다시 되짚어보게 만들고 다시 사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체화 과정은 그런 특별한 신체를 갖는 개체가 하나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를 거꾸로 이제 소급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가령 오파비니아라고 하는 이렇게 동물이 있어요. 고생대 캄브리아기 때 이렇게 화석들이 버제스 쉐일이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그 화석 더미에서 엄청나게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파비니아라는 생물이 있는데 얘는 눈이 5개예요. 지금 있는 동물 가운데 눈 5개인 동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고서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다 눈이
하나인 동물 있어요 혹시? 생각 안 나죠? 없을 거예요. 눈 셋인 동물, 넷인 동물, 다섯만이 아니고 셋, 넷도 없고 하나도 없고 다 둘이에요. 그럼 이게 둘로 볼 필연성, 생물학적 필연성 때문인가? 그런 걸로 설명 많이 해요. 두 개의 거리감이 이렇게 측정되고 그게 진화적 우위성을 갖는다고. 근데 다섯 개인 동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은, 아, 이거 다 엉터리네.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둘이 있을까? 6번의 멸종기를 거치면서 눈 둘 있는 거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건 멸종된 화석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개체화 경로가 달라지면은 생존 조건이 달라지면은 그러니까 생존 조건이 이 다른 것이 눈 둘인 것들로 이렇게 한 거고 다른 것들은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즉 이 말은 개체적인 생존 조건이 이제 지금까지 있는 그 동물 문 전체를 척추동물 아니 동물계 킹덤 전체를 눈 둘인 것들로 다 이렇게 단일화해 버렸다는 뜻이에요. 종적 동일성을 떠나서 문적인 동일성이 있는 건데 문이 아니고 저기 킹덤적인 개적인 동일성이 있는 건데 근데 개적 동일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눈 여러 있는 놈들이 오파비니아 같은 놈들이 멸종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개체화에 의해서 규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화가 종적 동일성은커녕 문이나 그 이상의 동일성 이런 것들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그 개체화가 분화보다 훨씬 더 1차적이고 선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가령 그 인간 연구할 때 전 옛날에 호모사피엔스 뭐 네안데르탈인 몇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누가 책을 이렇게 줘가지고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니까 호모 머식이 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모 머식이 무슨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령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하고 뭔가가 다른 화석 하나가 딱 발견됐다. 이러면 이 그림이 하나 달라지게 돼요. 그런 개체가 하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개체화는 이렇게 이걸 규정하는 힘도 있지만 개체로 무언가가 하나 실존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런 종적 분화, 이런 이 선 자체를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개체화를 따라가는 게 신체적인 것들을 다룰 때는 당연히 중요하죠. 개체가 가지고 있는 실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충족 이유, 이게 존재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다 설명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신체를 가진 것은 이런데 신체를 갖지 않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저희 김지환 선생님 저기 계신데 그 기찬딸이라는 시 좀 하나 이렇게 끌려서 읽어주시겠어요? 기찬딸. 다혜자는 엄마 이름. 귀가 얼어 톡 건들면 쨍그랑 깨져버릴 듯. 그 추운 겨울 어디로 왜 갔던 고는 다음 기회에 하고. 엄마를 가져 쌓은 진통이 시작된 엄마의 엄마가 꼭 배를 감싸진 곳은 기차 안. 놀란 외할아버지 뚫레뚫레 돌아보니 주름겨 없는 붉은 코, 갈라터진 입술들 뿐이었는데 글쎄 그게 엄마 뱃속에서 물구나무를 한번 서자. 우와! 눈 휘둥그런 아낙들이 서둘러 거치마를 벗어 막을 치자 남정네들 기차 배창시 안에서 기차보다도 빨리 뜨신물 달리기 시작하고 기적 소리인지 엄마의 엄마 힘쓰는 소리인지 딱 기가 막힌 외할아버지 다리는 뜰거리기 시작인데요. 아낙들 생침을 연신 바른 입술로 조금만 더 애가 말라 쥐어트는 목소리의 막간으로 남정네들도 끙차 생똥을 싸는데 남사시럽고 아프고 춥고 떨리는 거기서 엄마, 에라, 나도 몰라, 우왕 터지는 울음수밖에요. 박수, 욕받대이. 외할아버지가 태우신 담배꽁초 수북한 통로에 번거지가 천장을 향해 입을 딱 벌리고 밤은 얼마라도 보태 미역 한 줄거리 해 먹이자 엄마를 받은 두꺼비상 옆에 내가 피도채 덜 닦은 손으로 치마를 걷자
너도 나도 산모보다 더 경험 없고 어찌할 바 모르고 고개만 연신 주걱거렸던 건 객질하고 주눅든 외할아버지 짠한 마음이었으며랴. 두말하면 숨가쁘겠고요. 암튼 그리하여 엄마의 이름 석자는 여러 사람의 은혜를 입어 태어났다고 즉석에서 지어진 것이라. 다해자. 성원에 보답하자 하는 마음은 마음에만 가득할 뿐 빌린 돈 이자에 치여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나의 엄마 다혜자 씨는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끓어오르는 부하를 소주 한 잔으로도 다스릴 줄 알아. 암만 떴다 해도 문디 배람 올 것. 몸만 건강하모 희망은 있다. 여장부지요. 기차한 딸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영화를 보시고 나오면은 그 영화에서 뭐가 기억에 남아? 스스로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이 영화에서, 영화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 그죠? 가장 인상적인 것만 기억납니다고. 방금 이 시에서는 어떤 게 기억이 남으세요? 사실 이렇게 사람마다 기억되는 게 조금 다를 텐데, 그러니까 무엇이 남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글이잖아요, 그죠?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 지금 이 기찬딸이라는 이 시는 사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발생할 법한 그런 사건적인 사건을 다룬 사건을 이렇게 쫙 요약한 이 시인데 이걸 쭉 아무리 좋아도 이걸 다 외워서 다 기억에 남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거기서 핵심적인 것만 딱 남기게 된다고.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것은 대부분 다 어떤 거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에서 이 시가 가령 이제 이 진화 선생님 어머니 얘기다. 근데 이 시를 누가 썼는가? 쓴 사람, 어머니, 이거 구체적인 개인들이 다 있는 얘기거든. 사실과 결부된 실증적 사실이 있는 건데 그걸 누가 기억을 해? 누가 그걸 유심히 읽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같으면은 읽을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 사담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되지. 그런 거는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어떤 게 기억에 남는가? 기억에 남는 건 개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인칭적인 거, 누구와 결부된 거, 언제 있었던 거, 이런 거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만 기억이 남잖아요. 기차 생똥을 싸고 여러 사람들이 덤벼들고 남들 다 보는 데서 애를 낳고 그래서 기차 안이라는 뜻밖의 장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서 응원을 하고 거기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애를 낳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대강 요게 핵심적인 사항일 거라고요. 그리고 요것만 기억하면 핵심적인 것들이 다 기억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억되기 위해선 개별적인 것들이 다 지워져요. 개별적인 게 기억 남는 사람은 당사자. 그때가 언제였어? 그때 누가 옆에 있었지? 당사자들은 이렇게 되는데 당사자 아닌 사람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기억에 남는가? 인상적일 뿐 아니라 이건 하나의 사건인데 왜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유심히 이렇게 듣고 보고 기억하는가? 아마도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아마 근데 반복될 때 이거 저 일제시대 기차 안에서 그런 건데 지금은 저런 기차 있지도 않고 오래 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차 아닐 가능성은 없어. 그런데 가령 열몇 시간 타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물론 구체적인 조건들은 다 달라져. 그런데 그때 이 시를 아는 사람이 그때 그 시에서 내가 이거 봤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반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또 반복을 기대하기도 해. 왜냐하면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에 힘을 모아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주는 강한 이렇게 인상, 감동적인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또한 기대하기 때문에 그 반복에 대한 기대조차도 보통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걸 거예요. 어떤 사건에서 남는 건 이런 거예요. 시나 소설 봤을 때 남는 것도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켄 리우라는 사람이 쓴 그렇게 종이동물원이라는 그 소설집을 이렇게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권하고 있는데 그 종이동물원은 거기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짧은 그 단편 소설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내용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이제 그 엄마는 중국인이고 아버지는 미국인인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엄마는 영어를 잘 못해.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결혼 그 시장에서 파는 이 사진을 보고 가서 홍콩 가서 이렇게 사듯이 해서 와서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 근데 어쨌든 그 엄마랑 자기 살았고 엄마는 영어는 잘 못하는데 주로 이제 그 가족들 안에서 살면서 아델리가 그렇게 울고 할 때 달래려고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호랑이를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호랑이가 움직이는 거야. 그게 좋아가지고 얘기를 해서 자꾸 다른 동물들도 자꾸 만들어줬어. 너무나 좋았어. 그 동물원 속에서 산 거야. 종이동물원에서.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그 학교에 친구가 와가지고서 이제 그 스타워즈 때 있고 검 갖고 와서 막 이게 얼마나 그 리얼하냐고 재현적이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장난감 이걸 장난감이라 갖고 노니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애가 이제 당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마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엄마는 왜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 왜 나한테 영어로 하라고 엄마한테 영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물들 다 접어가서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이제 암으로 죽어. 그래서 죽으면서 청명절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제를 지내는 그 시기인데, 청명절 때 그 종이 호랑이, 종이 동물들을 꼭 이제 봐달라고, 나보듯이 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까먹어. 그리고 엄마는 죽고. 그리고 이렇게 여친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여친이 어쩌다가 종이 접은 종이 호랑이를 보고서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이거 뭐냐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종이 동물을 보게 돼. 한참 지난 뒤지. 몇 년이 엄마 죽고 한참 지난 뒤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근데 이제 얘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아. 엄마가 있을 땐 살아 움직였는데 이제 딱 집어넣고 나서 안 움직인다고. 근데 어느 날 그 호랑이가 다시 움직이는 거야. 그때 엄마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을 이렇게 펴보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폈는데 중국어 한자를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 관광객 오는데 가가지고서 그것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기 쭉 살아온 얘기 이렇게 이 중국 때 이제 허베이성 출신이고 거기에 종이 접는 걸 굉장히 이렇게 저기로 삼는 민속적으로 삼는 곳이 있어. 거기서 출신이고 거기서 종이 접기를 배운 거야. 그런데 문혁이 나면서 자기 친척이 홍콩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스파이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서 도망을 쳤다가 거꾸로 이제 어떻게 해서 어쨌든 이제 팔려서 홍콩으로 가고 거기서 또 팔리고 해서 팔려서 간 거야.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들내미가 이제 삶의 그 낙이었는데 그 아들내미가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중국어를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렇게 엄마랑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서 이제 그거에 이제 절망을 하게 되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쭉 써놓은 이제 이런 얘기. 물론 이제 그 끝은 이제 그걸 읽고서 이제 뭐 야가 이제 이렇게 하여튼 뭐 등등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소설은 사실 명시하지도 않는데 이게 언제 얘기인지 지역도 나오고 지리도 나오는데 얘가 살던 데가 어딘지 얘 이름이 뭔지도 난 기억을 못해요. 주인공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 읽은 지 오래 안 됐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엄마가 몇 년 만에 죽었고 이런 것도 다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는 거는 엄마가 접어준 살아 움직이는 종이 동물들의 그 놀라운 환상적인 매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아들과 소통하는 엄마. 그런데 스타워즈 장난감이 끼어들면서 그것들을 이제 아작을 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절연되면서 결국 이제 고립돼서 이제 죽어가는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둘러싼 중국의 역사. 이런 것들이 딱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도 개체적인 사실들, 개별적인 사실들이나 인칭적인 것들, 인칭성을 특징짓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탈영토화된 것들, 탈영토화된 사건만 남는 거예요. 소설에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런 탈영토화된 사건들을 기억을 하는 거지, 개체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호를 다룰 땐 이렇다는 거예요. 즉, 아까 신체적인 것을 다룰 때는 그 루시라는 그 화석이 언제 어디서 발견됐고 얘가 몇 년 전 거고 이게 의미, 이게 특정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 개체적인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둘 다 반복 가능성과 반복 가능성에서 차이를 사고하는 건 중요한데, 하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실존하는 개체적인 사실 하나, 화석 하나가 결정적이라면, 개체성이 결정적이라면 여기는 개체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 개체성을 쭉 벗어난 어떤 것들, 그리고 종이동물원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그 개체성을 벗어난 다른, 미국에서 사는 그 이렇게 동양인들이나 중국인들의 삶, 이런 것들이 거기서 쭉 엮여서 이렇게 펼쳐지고, 거기 엮여 들어가고, 혹은 그 미국적인 조건에서 미국적인 조건에서 이렇게 단절되어가는 엄마와 아들, 이런 관계, 그것들 그나마 이어주던 환상적인 동물, 장난감들, 이런 것들만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은 움직이는 동물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자를 이어주는 다른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반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 개체성들이 지워지면서 나타나는 반복 가능성이에요, 여기는. 개체성 때문에 발생하는 다뤄야 될 반복 가능성이 아니고, 개체성을 만들어내는 반복 가능성이 아니고, 개체성이 지워지면서 나타나는 반복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같은 반복 가능성이지만 차이에 대한 이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 신체적인 것을 다룰 때는 개체화되는 지점을 따라 계속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의미를 다룰 때는 개체성에서부터 탈영토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의미의 논리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현행화가 아니고 잠재화되는 방향. 언젠가 도래할 사건으로 종이동물원 종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언젠가 도래하거나 또 발견하게 될, 혹은 이제 그 기차 아닌 비행기, 이런 것들을 바뀌어서 반복 가능한 어떤 것들로 탈영토화된 형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초음적 사건화는 잠재화의 선을 따라가는 거고, 초음적 개체화는 현행화의 선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책이 정반대 방향을 취하는 이유고, 같은 물음이 다른 문제화의 장을 갖게 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얘가 좀 이렇게 들려주는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미국 철학자들이 즐겨드는 이렇게 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예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유를 망치는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뻔한 나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들기 시작하면은 그런 사유를 낳는 뻔한 사유, 통념적이고 상식적인 사유들, 이런 것들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유는 나쁜 사유로 귀착된다라고 봐서 뻔한 예를 드는 것들의 위험성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이렇게 기표들을 다루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그 당시 구조주의나 언어학적 전회 이후에 언어학의 쭉 유행,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마저 언어학화하던 그런 종류의 사조 속에서 탄생한 책이니까 그런 것들과 대면하고 대결하면서 쓴 책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호적인 것은 이 기호와 언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개별적이고 개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구조 내지는 통사법, 그러니까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랑 정반대편에 있어서 통사법이 필연성의 힘을,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여기서는 벗어나 버렸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적인 무력한, 혼자 쓰고 마는, 아무도 못 알아먹는 말이라고 하는 이향성에서 이렇게 동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락강이 이제 뭐 기표의 물질성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걸 따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불충분한 사랑이 얼마나 흔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그대에게 갖는 이 감정을 이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건 너무 통속적이고 너무 뻔하고 지루하고 평범해. 그래서 다른 말을 쓰고 싶어. 찌린. 나는 너를 찌리네. 이걸 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때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딴 사람이 쓰기 힘들잖아.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해서 사적 언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져 버려요.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적이기만 하다면. 그래서 아니면 이제 귀 속에서 온 세상 개들이 지저대고 있다.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을.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사법과 의미론, 이런 그 규칙들에 의거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온 세상 귀 속 지저대 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은 이 문장을 미리 말하지 않았으면 알기 힘들잖아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거의 규칙에 따라야만 된다고. 규칙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적인 언어의 무력성과 규칙의 필연성 이런 것들 이 구도에서 벗어나기가 언어에서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당근이나 담탱이 아주 오래된 말이라 요새는 뭐 담탱이란 말은 학생들은 잘 안 쓴다 그러는데 국어 사전에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당근, 담탱이가 국어 사전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나름의 특정한 맥락 속에서 나온 말일 거고 누구는 그냥 혼자 쓰기 시작했을 거라고. 처음 누가 썼을 때는 사적 언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재밌다 싶으면 이거는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퍼져가잖아요. 퍼져가면은 사적인 성격을 벗어 집합적으로 사용되는 그 구분들이 형성이 되면은 이거는 그때는 언어로서 존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그 기존의 일반성 속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이제 사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바보가 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뜻하는가? 이렇게 사적 언어로 시작한 말들도 기존의 일반성들을 밀고 올라가거나 기존의 일반성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보편성이나 일반성을 갖는 어떤 것으로 딱 올라가지 않으면 언어로서 의미를 갖는 말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고 의미를 갖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성과 보편성을 향해서 개별적인 것들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 역시도 의미를 다루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반대 방향, 현행화하고 개별화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의미는 개별적인 것을 다뤄가지고 의미는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지만 이 의미의 논리가 차이와 반복, 신체적인 것을 다루는 것과는 다른 반대 방향의 길을 가는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둘레즈 같은 경우는 이 의미의 논리라는 책에서 미규정성에서 미규정성의 규정 가능성만을 갖는 그 잠재성을 이렇게 완결된 규정으로 밀고 나가는 이 방향과는 반대로 완결된 규정에서 떼어내서 규정 가능한 미규정성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상이한 의미들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존의 의미들에서 벗어나는 다른 의미들, 의미화의 선들이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개체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어떻게 의미화의 장들이 존재하며 그 의미화의 장에서 벗어나는 그 이탈의 선들, 초험적인 선들, 초험적 사건화의 선들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잠재성에 대해서 올라가는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의미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고정되어 있는 의미들을 넘어서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그 일종의 유목적인 분배를 하는 것, 새로운 의미들이 분배되는 것, 이 방향이 이제 초험적 사건, 초험적 의미화, 초험성을 향해서 의미나 사건을 밀고 올라가는 길, 밀고 올라가는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험적 비약을 가동시키는 거, 그래서 선험적 구조, 유효성이 갖는 의미 이런 걸 넘어서는 초험적 비약을 가동시키는 거. 그래서
의미보다는 오히려 무의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져요. 의미의 논리인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 무의미예요. 역설이고 무의미예요. 이 인용문 하나 읽고서 이제 일부러 멈추기로 하죠. 대립되는 것이 동시에 긍정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일성에 의한 것이다. 반면 우리는 두 사물이나 두 규정성들을 그들의 차이를 통해서 긍정하게 해주는, 즉 그들의 차이를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자체 긍정적인 한에서만 동시적인 긍정의 대상들이 되게 하는 연산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하려는 바라는 겁니다.